북한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게 무기를 밀매하고 있다. 이런 정황을 조 바이든 미 정부가 포착한 데 이어서 우리 정부도 북한이 중동, 아프리카 뭐 이런 쪽으로 가는 것으로 위장해서 러시아에다가 대량의 무기를 밀매하고 있는 것 같다고 하는 정황을 포착해서 분석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북한은 장마당에서 주민들이 쌀거래하는 것을 아예 엄격하게 제한하겠다는 조치를 취했다고 합니다. 이게 코로나 이후에 그 국경이 봉쇄되면서 중국을 통해서 주로 들어오던 쌀도 상당 정도 감소했던 것이고요. 그런 상태에서 북한의 배급 경제와 이 장마당이라는 일종의 이 암시장이죠. 이게 병전에 있었는데 이 암시장 거래를 제한함으로써 북한의 이 배급 경제를 중심으로 해서 북한이 식량을 더 엄격하게 통제하겠다. 뭐 이런 의도인 것 같은데, 그러나 이러한 그 김정은이의 지시의 바탕에는 절대적인 식량 부족의 문제가 깔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을 심각하게 보는 분들은 야, 이거 제2의 고난의 행군이 올 수도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2의 고난의 행군. 그럼 제1의 고난의 행군은 언제 있었는가? 1990년대 중반에 쌀 절대 부족으로 인해서 북한 주민 200만 명에서 300만 명 가까이가 굶어 죽은 것으로 추정되는 그 참혹한 시기를 고난의 행군이라고 부릅니다. 제2의 고난의 행군이 올 수도 있다고 하는 우려는 여기저기 이미 제기된 바가 있는데 이 상황도 예의주시해야 되겠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아세안 순방에 나섭니다. 4박 6일간의 일정인데 이 일정 동안 뭐 숨막히게 여러 외교 일정들을 소화할 겁니다. G20 정상회의 참석, 아시안 회의 참석. 이 중에 윤석열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확정됐다고 대통령실에서 알렸습니다. 동시에 한미일, 윤석열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3자 정상회담도 일단 확정된 상태입니다. 여전히 미제로 남아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간의 한일 정상회담, 그리고 시진핑이 오긴 올 것 같은데 그럴 경우에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시진핑을 만날 건가, 만나면 어떤 형태로 만날 건가, 이 두 가지 문제는 지금 진행 중인 상태라고 대통령실에서 밝혔습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하기로 확정된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다들 소식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 바이든 대통령의 재신임의 성격이 있었던 중간 선거에서 다들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는 관측을 깨고 바이든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속해 있는 민주당이 선전했다고 평가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IRA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의 전기 자동차 수출에 상당한 그 장애가 생겼었는데,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미 유권자들을 의식해야 되는 바이든 입장에서는 아무리 혈맹 국가인 한국의 사정을 감안해서 조치를 취하고 싶어도 선거 때문에라도 취하기 어려웠던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우리 정부도 윤석열 대통령도 바이든 대통령한테 주의만 환기시켰을 뿐 강한 압박을 하지 못했는데, 이제 선거 결과 바이든 대통령이 매우 불리할 거라고 하는 예상을 깨고 선전을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여유가 생긴 바이든 대통령에게 이 IRA, 이와 관련된 이제 한국 자동차, 전기 자동차 산업의 어려운 점을 설명하고 미국의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하게 된 겁니다. 그 점에서 중간선거 직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 단독으로 정상회담을 하게 된 것은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되고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대통령 전용기 못하는 MBC. 이 MBC가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일정에 MBC는 대통령 전용기에 태울 수 없다. 이 대통령실의 발표가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도대체 MBC가 왜 이런 처분을 받게 됐는지 오늘 대전일보에 실린 배재대학교 강병호 미디어 컨텐츠학과 교수의 칼럼이 그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강병호 교수의 칼럼 제목은 MBC는 우리에게 모욕감을 줬다 입니다. 잠깐 볼까요? 9월 22일 지난 9월 22일 MBC는 12시 뉴스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의회를 비하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고, 임현주라는 기자 모양이죠. 리포터 화면에는 자막까지 붙였다. 그날 밤 뉴스데스크에도 같은 자막이 방송됐다. 그런데 이 자막 영상과 관련해서 서울대 전기공학부 교수 30년간 근무하고 구글 AI 집중연구 어워즈에서 음성인식 연구를 상을 수상한 성원영 명예교수는 엉터리 자막은 음성 편집 변조와 비슷한 역할을 하며 데이터 변조는 사소한 것이라도 용인돼서는 안 된다. 어떤 인공지능 음성 인식기에 윤석열 대통령의 음성을 넣어봐도 바이든이라는 단어는 인식하지 못했다. 자, 이렇게 되자 MBC는 당초 주장을 우기지도 못하고 우리만 그랬냐? 대다수 방송사가 바이든이라고 그랬는데 왜 우리만 갖고 그래? 라고 항변할 뿐이다. 하지만 아예 없던 단어, 미국이라는 단어를 괄호 안에 넣어서까지 친절하게 자막을 만든 방송사는 MBC가 유일했다. 이 괄호 안에 미국이라는 글자, 이거는 디지털 뉴스룸 국장이 직접 넣었다고 알려져 있다. 왕종명이라는 MBC 워싱턴 특파원인데 윤 대통령이 미국 의원들에게 욕설을 했다고 표현했다. 또 미국 의회에 자의적으로 번역한 이메일까지 보냈다. MBC야말로 자해 외교 참사를 연출한 것이다. MBC를 뒤따라 더불어민주당 좌파들도 외교 참사를 반복했다. MBC 보도가 나간 2시간 35분 후에 이 MBC 보도를 영문으로 번역한 프랑스계 통신사 AFP발 기사가 떴고, 이게 외신이다 그러면서 순식간에 국내의 매체들로 퍼져나갔는데, AFP 그러니까 뭔가 프랑스 사람, 앙리거나 삐에르거나 이런 기자들이 작성했을 것이라고 착각을 했을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이 기사는 한국인 K라는 기자가 썼다. 이 K라는 이 AFP 통신의 기자는 프랑스 파리나 마르세유 같은 데서 학교 나온 사람도 아니다. 어디냐? 충청북도 청주에서 고등학교를 나왔다고 한다. 이 AFP는 지난 대선 기간 이재명과 대전, 세종 등을 동행 취재하면서 이재명, 보기 드문 인생 역전 스토리의 주인공, 한국 사회 고칠 수 있는 최적의 사람이라는 기사를 싣기도 했다. 참 AFP 수준이 알만하네요. 그러면서 이 강병호 기자는 이렇게 아주 신랄하게 마무리합니다. MBC는 자기들이 자막으로 깔끔하게 정리해 주면 우리는 마치 파블로프의 개같이 윤 대통령을 향해 지저댈 것이라고 믿었던 것 같다. 또 외신이라면 아무런 팩트체크 없이 멍청하게 따라가리라고 확신했을 것 같다. 그런데 이런 MBC의 유치한 프레임, 이건 의식 있는 자유인들에게는 모욕이고 언어폭력이다. 이렇게 칼럼을 썼습니다. 바로 그 MBC입니다. 바로 그 MBC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11일부터 16일까지 프놈펜과 발리를 갔다 오는데, 그럼 대통령 전용기가 뜰 거고 그 전용기에 주요 언론사 기자들, 적어도 주요 언론사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 간에
그 순번대로 정해져 있는 풀 기자단은 같이 동승을 할 텐데 여기에 MBC 취재진은 태울 수 없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MBC 기자한테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대통령실이 대통령 전용기 탑승은 외교안보 이슈와 관련해 취재 편의를 제공해 오던 것이다. 그런데 최근 MBC의 외교 관련 왜곡 편파 보도가 반복되어 온 점을 고려하여 취재 편의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 이건 대통령 전용기에 동승하는 것은 이 기자들의 권리가 아니고 대통령실이 베푸는 배려였다. 근데 당신들한테는 더 이상 배려할 이유가 없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이런 뜻이죠. 최근 MBC는 자막 조작, 우방국가의 갈등 조장 시도, 대역임을 고지하지 않은 왜곡, 편파 방송 등 일련의 사태에 대해 어떠한 시정 조치도 하지 않은 상태다. 이번 탑승 불허 조치는 이 같은 왜곡, 편파 방송을 방지하기 위한 대통령실 차원의 불가피한 조치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전달했습니다. 자, 그러자 MBC가 발끈했겠죠. MBC는 이번 조치는 언론의 취재를 명백히 제약하는 행위다. 전용기 탑승을 불허할 경우 대체 항공수단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현장에서 취재 활동을 할 것이다 그랬어요. 알아서 하세요. MBC 관계자는 또 이런 주장도 했답니다. 군사독재 시대에도 없었던 전대미문의 언론 탄압이다. 언론을 정권의 나팔수, 홍보수 도구로밖에 여기지 않는다는 반증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대통령실 운영을 사유재산으로 여기는 공사의식 부재에서 나온 감정적 대응이다 그랬어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더욱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엄격해야 합니다. MBC 이런 주장할 무슨 자격이나 염치가 있는가?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네, 이태원 유족 접촉하는 좌파들. 이태원 참사 희생자 영정과 명단을 공개하라. 유족과 접촉하라. 이걸 통해서 눈물샘을 자극하고 유족들의 감성적 격앙 상태를 이끌어내서 이걸 윤석열 대통령 향해서 터뜨리게 만들어라. 지금 좌파들이 이런 행동 지침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희생자 전체 명단과 사진을 밝히고 추모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고 있고, 민주당 출신 변호사들은 유족들을 직접 접촉해서 국가배상 청구 소송 모집에 나섰습니다. 민변, 참여연대, 민주노총 대규모 시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이도 유족들이 반대하지 않는 한 이름과 영정을 당연히 공개하고 진지한 애도가 있어야 된다. 숨기려고 하지 마라. 숨긴다고 없어지지 않는다 그랬는데, 자, 유족들이 반대하면 숨기는 사람이 됩니까? 이미 발인까지 다 끝낸 유족들이 좌파들이 수석거린다고 해서 그래, 내 아들, 내 딸 이름 공개하고 사진 공개해서 해라. 이렇게 허락할 유족들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유족들을 열심히 접촉했다 그러는데 좌파들이 접촉한 이 유족들 끽해봤자 사망자, 희생자, 사망자, 부상자 포함해서 10여 명인 것 같습니다. 여기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위한 국가배상 모집 글이 게재가 됐고, 이걸 주도하는 전수미라는 자, 굿로이어스 공익제보센터 변호사, 뭐라 그랬냐면 약 10명 정도의 희생자, 부상자 가족들의 연락이 있었다.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회에서 답변한 바에 따르면 유족들 몇 분들을 접촉했지만 유족들이 공개를 원치 않는 곳이 있다. 이랬어요. 자, 그러면 유족들이 반대하지 않는 한 이름과 영정을 공개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야 된다. 이재명이가 지금 이렇게 선동하고 나섰는데 모두 사망자가 또 한 명 늘어서 157명이죠. 그중에
뭐 한 2, 30명은 공개해라 하고 했다 칩시다. 그럼 2, 30명만 이름, 영정사진 갖다 놓고 추모 공간 만들 거예요? 공개를 원치 않는 분들은 어떡할 겁니까? 이런 택도 아닌 이 선종과 선동과 이 눈물샘을 자극해서 어떻게든 유족들을 격앙시켜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터뜨리게 만들겠다고 하는 이 좌파들의 아주 극악한 이 시도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가족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에 그자들의 정략적 기도가 막혀버린 겁니다. 이렇게 되자 전수미, 양태정, 이자는 민주당 선대위 법률지원당 부단장을 지낸 자들인데 다 이재명이 똘만인 거죠. 전수미는 지난달에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에 임명됐어요. 역시 이재명 똘만인 거죠. 이것들이 공익제보를 받니 국가배상 소송을 하니 하면서 모집글을 올렸다가 그 모집글을 슬그머니 삭제한 상태입니다. 해봤자 안 되니까. 자칫 잘못하면 지것들이 죽을 것 같으니까 잽싸게 모집글을 내려버린 것 같습니다. 민변과 참여연대 변호사 중에 일부가 이태원 참사 유족들과 접촉 중인 것으로 전해졌는데 참여연대는 오늘입니다. 진상규명을 위해서 어제 정보공개 청구운동을 벌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아니 정보공개라고 하는 것은 감추는 게 있을 때 공개를 요청하는 겁니다. 지금 감추는 건 좌파지. 윤석열 대통령이 뭘 감춥니까? 112 신고, 119 신고 전부 다 공개하라고 먼저 지시한 거 아닙니까? 감추고 있는 건 경찰이고 그것도 문재인이 알박기 해서 임기 막판에 승진시켜준 이 총경들이 감추고 있는 것이고 좌파들이 감추고 있는 거예요. 이태원 유족을 접촉하는 좌파들, 이 사악한 무리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적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저는 확신합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동업자의식에 매몰된 조선일보. 제가 오늘 조선일보 사설을 보고 또 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밖에는 주장할 수 없는가. 매우 안타깝고 그리고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정론으로 토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대통령실의 감정적이고 단선적인 MBC 대응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제목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감정적으로 MBC를 대하고 있고 단선적으로 MBC를 대하고 있다. 이렇게 딱 단정하고 사설을 씁니다. 저는 이 제목 다는 것부터가 동업자의식에 매몰된 조선일보의 지금의 수준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제목 갖고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번 대통령 전용기에 MBC를 탈 수 없다고 통보한 대통령 저는 이거 윤석열 대통령의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결정은 매우 이성적이고 매우 합리적이고 그리고 매우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조치고 따라서 그 모든 결과를 다 개방하고 열어놓은 조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조선일보의 주장부터 좀 보겠습니다. 대통령실은 최근 MBC 외교 관련 왜곡 편파 보도가 반복되어 온 점을 고려해 취재 편의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거 그대로 인용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조선일보는 MBC 보도가 지나쳤던 건 사실이다 이랬어요. 이게 단순히 지나친 겁니까? 야! 할 걸 야! 하는 식으로 이 정도로 지나친 겁니까? 이게 MBC 보도가? 어떤 말 미국이란 단어까지 일부러 괄호 안에 집어넣고 누구도 확실치 않다고 하는 것을 자막으로 처리해서 자막을 따라서 듣게 만드는 이 교묘한 언론 조작이 이게 단순히 지나친 겁니까? 아니면 불법 행동입니까? 지나쳤다는 게 뭐예요 도대체?
MBC의 행태는 불법을 저지른 거고 언론의 보도 윤리를 짓밟은 겁니다.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걸 그냥 지나쳤다고 얘기할 겁니까? 같은 언론이니까 이런 동업자의식에 매몰돼서 뭔가 얘기를 안 하긴 안 할 수 없고 하긴 해야 되겠는데 좀 지나쳤다 너. 그래놓고 취재기자가 비용을 내고 타는 전용기에 배제한다는 것은 어느무나 잘못된 대응이다 이랬어요. 자 여러분, 취재기자가 대통령 전용기에 탈 때 공짜로 타는 거 아닙니다. 조선일보도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취재기자가 대통령 전용기에 타고 같이 가도 다 그 기자가 소속되어 있는 언론사에서 비용을 낸다는 겁니다. 당연하죠. 비행기 공짜로 타는 게 기자입니까? 그러면 기자가 대통령이 프놈펜에 가서 외교활동을 하는데 저거 취재해야 돼 라고 생각하면 그 취재할 때까지 자기 차로 가거나 자기 비행기로 가거나 자기 기차로 가는 거예요. 대통령이 부산에 가서 엑스포 관련해서 뭘 한다 그러면 꼭 대통령 차 같이 타고 갑니까? 각자 알아서 부산에 가는 거예요. 각자 알아서 부산에 가거나 가기 어려우면 부산에 있는 기자한테 연락을 해서 취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예컨대 대통령이 평택 수원에 있는 무슨 삼성반도체를 가는데 그 버스 한두 대로 같이 가면서 취재기자와 동승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그야말로 배려인 거죠. 배려. 편의를 제공해 주는 거죠. 선의를 가지고. 대통령 전용기에 기자들이 같이 타고 가는 것은 그런 차원입니다. 선의를 가지고 배려해 주는 거예요. 취재하느라고 고생 많은데 비행기 타고 같이 가면서 좀 편하게 가라. 그리고 비행기 안에서 대통령이 혹시 시간이 좀 남으면 편안하게 이런저런 얘기도 할 수 있는 기회도 줄 수 있다. 이렇게 특별한 배려를 해주는 겁니다. 이게 의무입니까? 대통령이 어디 외국 순방 갈 때 의무적으로 기자 태워야 된다. 법에 그렇게 써 있습니까? 배려예요. 그것도 선의에 기반한 배려예요. 그런데 이러저러한 이유로 자꾸 거짓말하고 허위정보하고 악의적으로 대통령을 공격하는 언론사가 있어요. 고쳐라 여러 차례 기회를 줘도 중불나게 네가 뭐 하냐 그러면서 대가리 빳빳하게 쳐들고 돈 비고 있어요. 그런 자한테도 계속 선의에 입각한 배려를 해야 됩니까? 모르는 사람이 문을 두드렸어요. 선의를 가지고 문을 열어주고 배고픈 것 같으면 밥 한 그릇까지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자가 뒤에 칼을 숨기고 있다가 휘둘렀어. 그런 자가 다시 나타났어. 그런데 또 선의를 가지고 문 열어주고 밥 줘야 돼요? MBC가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고 그것도 허위 정보를 가지고 가짜 뉴스를 가지고 딱 봐도 100만이라고 했던 이 거짓말쟁이가 사장을 하면서 공격해 들어왔던 게 한두 번입니까? 여러 수십 번 아닙니까?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부터 따지면. 그런데도 언론이라는 이유로 선의에 기반한 배려를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까? 그거 안 한다고 대응이 잘못됐다고? 같은 동업자들끼리니까 이따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조선일보가 이 MBC를 옹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뭐라 그랬는가 하면 왜곡 보도를 일삼는 방송사는 시청자가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랬어요. 그 다음에 사법적 판단으로도 걸러질 수 있는데 가장 좋지 않은 게 권력이 직접 관여하는 거다 이랬습니다. 자 보세요. 시청자가 판단할 수 있게 만들고 있습니까 지금? KBS가 MBC가 종편이 신문사가 온통 거짓 정보 허위 정보 만들어 갖고서 막 왜곡해요. 그럼 시청자가 그걸 항의하면 어디로 항의합니까? 직접 항의할 방법이 있어요? 시정할 방법이 있어요? 결국 이 언론의 무한 권력을 가지고 이자들이 방탄벽을 치고 있습니다. 이걸 시정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구가 언론중재위원회, 방송심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이거 아닙니까? 근데 방통위 누가 잡고 있습니까?
문재인이가 알받게 해놓은 한상혁이가 여전히 임기 채우겠다고 버티고 있고, 방송심의위원회 정의연주라는 자가 문재인이가 알받게 해서 갖다 놓으니까 임기 채우겠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시청자가 왜곡 보도를 일삼는 방송사에 대해서 시청자가 판단하는 게 원칙이다 그랬는데, 왜곡 보도는 계속되고 있고 시청자가 100번 판단하면 뭐합니까? 왜곡 보도가 시정이 됩니까? 자동적으로? 그리고 대통령실은 그냥 시청자가 아니에요. 피해를 받은 당사자란 말이에요. MBC의 왜곡 허위 정보 때문에 대통령이 피해를 보고 국익이 훼손되고 대통령실이 피해를 받잖아요. 그냥 단순히 방송 보는 시청자입니까? 그래서 선의에 입각한 편의 제공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더 이상 못 해주겠다. 이게 대통령실의 입장이에요. 그럼 이것도 못해요? 이거는 정당방위도 아니야.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으려고 하는 최소한의 자구책입니다. 근데 이게 잘못됐다고? 이게 권력이 언론에 개입하는 거라고? 이게 언론 탄압이라고? 언론이 윤석열 대통령을 탄압하고 있잖아 지금. 언론이 짜고 작당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윤석열 정부를 탄압하고 있잖아 지금. 조선일보가 마지막에 이렇게 씁니다. 마치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이런 주장을 하는 것처럼 씁니다. 뭐라 그랬냐면, 전용기 탑승 불허와 같은 단세포적이고 감정적인 내용은 여론의 비판을 불러서 MBC의 진짜 문제를 가릴 수 있다. 야, 내가 참 요즘 진짜 말리는 신우이 나쁜 놈이다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자, 보세요. 좋습니다. 네, 조선일보한테 묻겠습니다. MBC에 진짜 나쁜 문제들이 많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대통령실이 단세포적이고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바람에 오히려 그거 감춰주고 마치 MBC가 탄압받는 것처럼 국민들로부터 오히려 지지를 받을 수도 있다. 왜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하냐. 이 취지거든요. 좋아요. 조선일보. 그럼 조선일보는 언제 단 한 번 MBC의 이러이러한 문제점들이 잘못됐다고 제대로 보도하고 추궁한 적이 있나? 조선일보는 언제 단 한 번 그 MBC의 묵고 묵은 그 적폐를 청산,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자라고 대안을 제시한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나? 행동한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어? 과연 조선일보는 대통령 전용기 MBC 배제라고 하는 최소한의 자구적 조치를 취한 대통령실에 대해서, 야, 그렇게 단세포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렇게 바보같이 대응하면 어떡해? MBC를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려면 이렇게 해야지 라고 주장할 자격이나 있나 이 말이에요. 네, 박대출 의원이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건 MBC가 자초한 일이다. 조작 왜곡 보도를 대통령실이 도울 의무는 없다. 취재기자 불허하고 옥살이 시키던 문재인 정부는 어땠냐? 기자실 대못질하던 노무현 정부는 어땠냐? 지금 윤석열 정부는 기자를 감옥 보낸 것도 아니고 취재를 원천적으로 제한한 것도 아니다. 그냥 전용기를 타는 선의에 기반한 편의 제공을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그런 악의를 갖고 있는 MBC한테는. 이거 아니냐. 그러니까 MBC가 당장 그럼 우리가 다른 비행기 타고 가서라도 취재하겠다고 하지 않냐. 그 취재를 대통령실이 하지 못하게 막은 적이 어딨냐. 좌파들하고 다르다. 도를 넘는 조작 왜곡 보도를 위해서 대통령실이 계속 편의를 제공해야 될 의무는 없다고 생각한다. 왜곡 보도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것이고 전대미문의 조작 왜곡 방송을 고치는 것이 먼저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사실 보도를 하라. 그러면 언제든지
선의에 입각한 배려, 편의 제공이라는 전용기 탑승할 수 있다. 지금 당장부터라도, 지금이라도 사실 보도해라. 그리고 지금까지 왜곡 보도한 것 잘못을 시인해라. 그러면 전용기 태워줄게. 자, 박대출 의원 같은 언론인입니다. 언론인 출신이에요. 조선일보의 이 동업자주의에 매몰된 조선일보의 이 사설과 박대출의 이 당당하고도 원칙적인 입장 한번 같이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던 사람은 부끄러워서라도 이렇게 못한다. 제가 사실 개 얘기를 이렇게 계속 정론일침이나 촌철살인에서 하고 싶지 않아요. 저야말로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그런데 참 자꾸 이 개 얘기가 나오네요. 양상훈 칼럼입니다. 조선일보 양상훈 주필의 칼럼입니다. 양상훈 칼럼을 제가 늘 재미있게 보는데 뭐 때로는 제가 생각이 달라서 비판도 하지만 그래도 조선일보를 대표하는 논객 아닙니까? 네. 자, 양상훈 칼럼 한번 편안하게 한번 쭉 같이 읽고 보시겠습니다. 문재인이 어떤 사람인지 아직도 잘 모르겠다. 처음엔 조금 촌스럽고 어리숙해 보였다. 말수도 적었고 거짓말할 사람 같지도 않았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이상했다. 취임사 전체가 처음부터 지킬 생각 전혀 없는 멋진 연극대사 같은 것이었다. 인권 변호사를 자처했는데 인권이 자신에게 걸림돌이 되자 거침없이 무시했다. 중대한 약속도 쉽게 어겼다. 호남에서 못 이기면 정계 은퇴한다고 충격적으로 총선 공약을 했는데 총선 공약대로 호남에서 완패했는데도 모르는 척했다. 당 소속 공직자 잘못으로 보궐선거가 있게 되면 후보 내지 않겠다고 해놓고 나서 당원까지 바꿔서 후보를 냈다. 보여주기 쇼에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사람인데 의외로 보여주기 쇼를 좋아하고 연기도 곧잘 했다. 무대 연출가를 핵심 요직으로 기용했을 정도다. 6.25 전사자 유해 봉환식, 서해 교전 희생자 추모식까지 쇼로 만들고 주인공으로 참석했다. 남북회담도 모두 무대처럼 만들어서 쇼를 했다. 지하철 타고 오는 쇼를 한 김명수 대법원장, 낡은 가방을 들고 다니면서 쇼를 한 김상조 정책실장. 이 문재인이 주위에 모인 자들은 어떻게 이렇게 똑같으냐. 퇴임하면 잊히고 싶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니 문재인이는 요즘 SNS에 사진 올리느라 바쁘다. 심지어 잠자고 있는 사진까지 올리고 있다. 이 문재인이가 대통령이 되고 첫 번째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부부 식대, 개 고양이 사료비는 내가 부담한다. 퇴임 직전에도 청와대 비서관은 개 사료비 대통령이 직접 부담한다고 했다. 나 이렇게 공사를 잘 구별하는 사람이야 라고 또 쇼를 한 건데, 그런데 퇴임 6개월 만에 키우던 개를 내보냈다. 그 이유가 돈일 것 같다. 김정은이가 준 개인데 국민 세금 지원을 못 받았으니 내보내겠다고 하는 것 같다. 개 3마리 키우는데 돈이 월 250만 원 든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문재인이는 연금을 월 1390만 원을 받고 있는데 국민연금 100만 원 받는 사람들도 세금을 낸다. 그런데 문재인이는 세금이 없다. 왜? 대통령 연금이라서. 이 연금 말고도 매년 4억 원 가까이 예우 보조금이라는 것을 별도로 지원받는다. 이런 자가 개 키울 돈이 없다 이렇게 돈을 따지고 있다.
400만 원 월급 받으면서 내 돈으로 개 키우고 있는 나는 뭔가요? 라는 개탄들이 여기저기서 쏟아지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개 키우는 돈까지 따지는 자가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5년간 빚을 421조 원을 만들었다. 그 대부분이 나라 장래를 위한 투자가 아니라 정치 선심용으로 뿌리기 하는 돈이었다. 국민 세금은 남의 돈이라고 물쓰듯 하고 자기 개 키우는 돈은 이렇게 철저하게 따지는 자야. 이게 문재인이다. 한전 적자가 눈사태처럼 불어나서 무려 12조 원에 이르렀는데 문재인이한테는 이 엄청난 빚 역시 남의 빚이었을 뿐이다. 지금 한전은 이 빚 갚느라고 6% 가까운 이자를 주는 채권을 발행하고 있고 채권 이자가 높으니까 전부 시중의 돈들이 한전 채권으로 빨려 들어가서 다른 기업들은 채권 발행 자체가 어려워지는 상황까지 와버렸다. 이런 짓을 해놓고 421조 원, 12조 원 등 나라 돈에 전혀 무감각했던 이 문재인이라는 자, 자기 돈으로 개 키우는 비용은 이렇게 민감하게 따지고 들었다. 천문학적으로 빚을 내 돈 뿌리는 선심을 쓴 자는 문재인이었지만 그 돈을 갚는 사람은 문재인이가 아니다. 그는 세금도 내지 않는다. 빚을 갚아야 할 사람은 세금 내는 국민, 젊은 세대다. 이 문재인이는 5년 내내 빚내서 돈 뿌리더니 임기 말에 갑자기 내년부터 긴축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내년부터. 자기는 돈 뿌렸지만 다음 정권은 돈 뿌리지 말라. 보통 사람은 부끄러워서라도 이렇게 못한다. 문재인이 이 자가 정말 어떤 자인지 끝내 모를 것 같다. 이게 양상훈 주필의 칼럼입니다. 사진 한 장 보겠습니다. 문재인이가 어제 파양을 했어요. 그래서 이 풍산개 2마리, 새끼 놔두고 풍산개 2마리만 경북대 수의과대학 부속 동물병원에 보내졌는데 이 2마리 표정 잠깐 보십시오. 얼마나 행복해합니까? 마치 지옥을 탈출한 행복한 개 2마리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만 그렇게 느낍니까? 문재인이 김정숙이한테 얹혀 살면서 얼마나 구박을 받았겠어요. 문재인이 김정숙이가 이 풍산개 2마리 볼 때마다 아니 내가 저것들 사료값을 내가 대고 있단 말이야. 야 250만 원 이 금쪽 같은 돈이 저것들한테 나가네. 6개월 동안 얼마나 구박을 받았겠습니까? 저는 남겨놓고 온 새끼가 너무 불쌍해요. 그 새끼는 또 얼마나 구박을 받겠어요. 이 행복한 이 풍산개 2마리의 이 모습 속에 부모한테 떨어져서 혼자 남겨진 이 새끼가 자꾸 떠오릅니다. 이 개만도 못한 것들 같으니라고. 태양광 업체들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이 시작됐습니다. 서울 북부지검에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은 그동안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에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태양광 업체들의 수많은 불법 편법 사례들을 아예 수사 대상으로 올려놓고 특히 그중에서도 전주 일대 지역의 태양광 제조업체 수십 곳을 동시에 압수수색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 합수단은 전북 전주시 일대 태양광 업체 수십 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서 보조금 대출 관련 자료를 확보했는데요. 태양광 사업자는 물론이고 제조업체 그리고 공급업체 등이 압수수색 대상이었다고 합니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을 통해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무자격 시공, 불법 하도급,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가짜 태양광 시설 설치 등 위법 정황들을 다수 포착하고 사기 등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일단 전주 지역 일대의 태양광 업체들에 대한 압수수색과 수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게 불법, 탈법, 위법이 있었는가를 확인한 다음에 만약에 전주가 이렇다면 다른 지역은 괜찮을 리가 없다. 순차적으로 수사 규모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이고요. 동시에 이번에 압수수색은 개별 업체들에 대한 압수수색이지만 이걸 통해서 불법, 탈법, 위법 상태가 확인이 되면 그 다음으로는 조합, 그 다음으로는 특수목적법인, 또 그 다음으로는 인허가 당국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금융권으로 순차적으로 수사 대상도 넓혀 나갈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좌파들이 정말 빨대 꽂고 제대로 5년간 흡혈귀처럼 빨아먹어왔던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분야, 이거 다 국민 세금으로 지원금 주고 했던 겁니다. 이것에 대한 전면적인 강제 수사가 시작됐다고 하는 점 다들 관심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갑니다. 네, 한동훈 장관이 국회에서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황운하, 김어준, 직업적 음모론자들이다. 저는 제가 한 40년 정치평론을 하면서 또 대학에서 공부를 할 때 한국의 정당사, 정치사를 제가 전공했습니다. 지금껏 한 번도 제가 들은 적이 없는 발언을 한동훈 장관이 했습니다. 장관이, 국무위원이 국회에 불려나가서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그 국회의원 한 사람을 음모론자라고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사과를 요구하는 다른 국회의원들의 질타에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내 소신이다 라고 버틴 것은 저는 처음 봤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이 소신과 강단이 보통 사람의 이 상상을 넘는 그런 정도다라고 하는 것을 어제 이 짧은 한 장면이 아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이태원 참사 사건과 관련해서 한동훈 장관이 추진하는 이른바 마약과의 전쟁이 원인이라는 주장이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질의가 있자 김어준 씨나 황운하 의원과 같은 직업적인 음모론자들이 이 국민적 비극을 이용해서 정치 장사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김어준 씨나 황운하 의원과 같은 직업적인 음모론자들이 이 국민적 비극을 이용해서 정치 장사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랬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격렬하게 반발했죠. 윤영덕이라는 자, 질의 과정에서 민주당을 정치적으로 폄훼하고 모략하는 발언이 나왔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동료 의원을 정치적 음모론자라고 평가하는 발언이 경악스럽다. 김한규, 어떻게 국무위원이 입법부 구성원인 국회의원으로 하여금 직업적 음모론자라는 얘기를 듣게 만드느냐. 전용기, 국회에서 증언하면서 황운하 의원을 직업적 음모론자라고 했던 것은 명백하게 국회를 모욕한 것이다. 들끓었어요. 물론 이렇게 좌파 국회의원들이 방방 뜰 수밖에 없죠. 이때 이철규, 동해 삼척 지역구 국회의원입니다. 이른바 이준석이가 꼬리표 붙였던 윤핵관 4명 중에 1명이죠. 이철규 의원이 나섰습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특정인과 특정 방송인이, 그러니까 황운하와 김어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계속 사실과 다른 음모론적 발언을 한 것은 객관적 사실 아니냐. 거기에 부화내동하는 정치인의 행태를 갖다가 지적하고 비판한 것이 뭐가 잘못됐냐. 이렇게 한동훈 장관의 발언을 적극 엄호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쯤 되면 어쨌든 속으로는 무슨 생각을 할 값에 일단 좌파들과 맞짱을 떠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배현진이가 완전히 삐딱선을 타버렸어요. 배현진이 뭐라 그랬냐? 예결위원장을 우원식이라는 자가 맡고 있는데 이 우원식이한테 한동훈 장관이 황운하 의원을 지칭한 것이 맞냐? 확인 질의를 하겠다고 해놓고 한동훈 장관한테 배현진이가 추궁을 합니다. 이렇게 국무위원으로서 품위에 맞지 않는 행동이라고 판단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게 때리는 시어미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말이 있잖아.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한동훈 장관의 답변 이렇습니다. 네, 김어준 씨와 황운하 의원 모두 포함해 말한 것입니다. 저는 음해를 받은 당사자로서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사과를 딱 잘라 거부해버렸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바로 이 음모론자, 직업적 음모론자라고 지칭했던 김어준이나 황운하로부터 직접 음해를 받은 당사자 아닙니까? 한동훈의 마약 수사 때문에 이태원 참사가 났다는 식으로 이자들이 얼마나 음해하고 모략하고 공격을 해대고 있습니까? 음해를 받은 당사자로서 난 할 말을 하고 있을 뿐이다. 김어준이 황운하 직업적 음모론자 맞지 않냐? 뭘 사과하라는 거냐? 상황이 이렇게 되자 우원식이가 더 추궁도 못하고 정회를 선포하고 끝났습니다. 저는 시시비비도 가리지 않고 무조건 뭐 같은 편만 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시비비를 가릴 땐 가려야죠. 그러나 이 시시비비는 너무나 명백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한동훈 장관의 마약과의 전쟁 때문에 이태원 참사가 났다. 책임이 한동훈 장관한테 있다고 공격할 수 있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음모론이고 허위사실 공격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도 집권당 의원이라면 이철규 의원처럼 뭐가 돼도 일단 좌파들과 싸워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장관을 불러놓고 좌파들이 말도 안 되는 인신공격을 해대고 모략질을 해대고 있는데 그 집권당 의원이 마땅히 나서서 같이 싸워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느닷없이 총뿌리를 옆으로 뒤로 돌려서 사과하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이세창은 청담동이 아니라 영등포에 있었다. 이 이세창 이 사람은 전 자유총연맹 총재 권한대행입니다. 이 사람이 왜 갑자기 논란이 되냐 하면 김의겸이가 완전히 똥볼 차면서 폭로랍시고 했던 청담동 술자리 의혹 여기에 동석했던 사람으로 지목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의겸이는 무슨 제보를 받았다고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장관 그리고 김앤장 소속 변호사 30여 명이 7월 19일 저녁부터 20일 새벽까지 날짜를 특정했어요. 청담동에서 어느 술집인지는 밝히지 못했습니다. 청담동에서 술자리를 가졌다 이런 의혹을 제기했고 그 자리에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권한대행도 동석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이 이세창이 청담동 술자리에 동석했다고 김의겸으로부터 폭로당한 이 7월 19일에서 7월 20일 새벽까지 7월 19일 저녁부터 7월 20일 새벽까지 자신의 행적을 통신사의 위치 정보를 정리해서 검찰에 제출을 했어요. 경찰에 제출을 했어요.
이세창이 직접 제출한 이 통신 기록에 따르면 7월 19일 저녁 이세창의 휴대전화는 오후 6시 57분에는 영등포구 여의도동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이거는 그냥 갖고 있어서 위치 추적이 되는 게 아니라 전화를 했을 때 그 통신 기록, 이게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에서 어디로 이렇게 통신사에 남아있는 것이거든요. 그 기록을 가지고 한 겁니다. 이세창의 휴대전화가 지 혼자서 걸어다니면서 전화를 한 것이 아니라면 휴대전화가 사용된 그곳에 이세창이 있었다는 뜻이 되는 거죠. 이 기록에 따르면 김의겸이가 청담동 술자리에 있었다고 주장했던 7월 19일 저녁 6시 57분에 이세창은 영등포구 여의도동에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1시간 후인 7시 47분에는 영등포동 7가에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밤 11시 30분에는 그 영등포동 물레동, 영등포동 바로 옆인 물레동 3가에서 전화를 썼어요. 그리고 11시 45분, 11시 55분, 11시 55분에는 물레동 영등포에서 조금 바로 옆에 있는 동네가 강서구입니다. 강서구 등촌동에서 마지막 통화를 합니다. 11시 55분에. 그리고 그 다음날이 됩니다. 그 다음날 첫 전화는 20일 오전 7시 4분인데요. 이때 첫 전화 역시 강서구 등촌동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추론하면 이세창은 저녁에 여의도에 있다가 영등포로 갔다가 물레동으로 갔다가 강서구 등촌동에 가서 마지막 전화를 하고 아마도 거기서 잤을 거고, 그리고 일어나서 첫 번째 통화도 그 등촌동에서 했다는 거가 됩니다. 청담동이 여기 웬 말입니까? 예, 이세창은 김의겸이가 의혹을 제기하자 곧바로 그 다음날 기자회견을 열어서 한 장관과는 일면식도 없다 그러면서 김의겸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세창은 청담동은커녕 강남 근처에도 간 적이 없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당일 김의겸이가 특정한 그 날짜 시간에 내가 청담동이 아니라 영등포, 물레동 그리고 등촌동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전화 위치 추적 기록을 가지고서 지금 제시를 한 겁니다. 경찰은 이세창을 조만간 명예훼손 혐의로 김의겸을 고소했기 때문에 고소인 신분으로 다시 조사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또 청담동에서 술집에서 한동훈 장관을 봤다고 주장했던 이 여성 A씨 있죠. 이게 첼리스트로 알려져 있는데 지가 직접 연주하지도 않았다고 하는 주장이 나오고 있으니까 첼리스트라고 하는 표현을 안 쓰는 게 좋겠어요. 이 여성 A씨를 불러서 그 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안 온답니다. 경찰에. 뭐 언제까지 안 올지는 한번 같이 지켜보죠.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코레일. 이러다 큰일 터진다. 지금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지금 아마 긴급한 공무 때문에 외국에 지금 출장 나가 있는 모양인데요. 들어오는 대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코레일 사장,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두 사람 경질하는 겁니다. 조선일보가 사설로 이 문제를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코레일에서 작업 중 사망사고와 열차 탈선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쭉 열거한 거 보니까 좀 심각해요. 자, 사망사고는 지난 3월 대전 열차 검수구에서 근로자가 숨졌고, 지난 7월, 지난 9월 작업 중 근로자가 열차에 치여 사망했고, 또 지난 5일 의왕시 오봉역에서 화물열차 연결 분리작업 중에 코레일 직원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다쳤고, 이렇게 계속 인사사고가 나고 있는 거예요. 이 때문에 네 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코레일 사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 상태에서 조사받고 있습니다. 공기업 사장, 공공기관장 중에선 최초로
중대재해법의 적용 대상이 됐습니다. 이 정도면 매우 심각한 것 아닙니까? 이 코레일 사장 누굽니까? 나희승이라는 자. 한양대 출신 임종석에 꼬리표 달고 낙하산 타고 지난 11월에 문재인이가 내려보낸 자입니다. 탈선 사고도 계속되고 있어요. 1월 달에는 KTX 산천 객차가 경부선 영덕역과 김천 구미역 사이에서 탈선했고 7월 달에는 SRT 열차가 대전 조차장역 인근에서 탈선했고 그리고 어제 그저께 밤 영등포역 부근에서 무궁화호 열차가 탈선했습니다. 35명이나 다쳤어요. 대형 탈선 사고만 3번째 발생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영등포역 탈선 사고 때는 사고가 난 이후에 수습 과정도 형편없었어요. 서울시와 영등포는 밤 9시 11시 사이에 조치가 완료됐다 복구가 완료됐다 내일 아침 출근길 문제가 없을 거다 이렇게 재난 문자를 보냈어요. 실제로 그거 믿고 아침 출근했다가 시민들이 엄청난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렇게 사망사고와 탈선이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코레일 전체가 지금 시스템이 붕괴됐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큰 사고 나기 전에 이런 사고 전조들이 계속 난단 말이에요. 따라서 지금이라도 즉각 수술해야 됩니다. 단호하게 책임을 묻고 수술을 해야 돼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코레일은 하나에서 10까지 다 바꿔야 한다고 했는데 말 그대로 하라고요. 출장에서 오늘 돌아왔는지 내일 돌아올지 모르겠는데 돌아오는 즉시 말 한 대로 하라고. 하나에서 10까지 다 바꿔야 된다고. 그런데 뭐부터 바꿀 거냐. 사장부터 바꿔야지. 나희승이란 자 지난해 11월에 문재인이가 그만두면서 알바끼 하고 갔어요. 근데 이자 뭐 전공이냐고 봤더니 남북철도 연결 전문가예요. 남북철도 연결. 문재인이가 내내 하려고 준비했던 그거. 남북철도 연결 지금 핵무기 쏘겠다고 위협하고 있는 판에 남북철도 연결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 자가 왜 코레일 사장으로 있냐고. 그런데 이자가 임기가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코레일이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김한영이라는 자. 청주고 출신으로 노영민이 꼬리표 달고 지금 같이 내려가 있어요. 코레일의 나희승이 한양대 출신으로 임정석이 꼬리표 달고 임기 막판에 알바끼로 들어가 있어요. 이런 자들부터 쳐내지 않고 무슨 철도 안전이 보장이 됩니까? 즉각 나희승, 김한영을 비롯해서 문재인 좌파 정권의 알바끼 기관장들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국민 생명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 미룰 수가 없어요. 신속하고 과감한 조치를 원희룡 장관한테 촉구합니다. 예, 원희룡 장관이 그동안 사우디아라비아에 나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예, 사우디아라비아 이 석유 자본을 기반으로 해서 엄청난 이 메가 프로젝트를 계속 발주하고 있는 곳인데 아마 우리 민간 기업들 이 수주 활동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나갔던 것 같습니다. 상당한 성과도 올렸다고 하는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이 원희룡 장관이 이제 귀국하자마자 집으로 달려간 게 아니라 영등포 역으로 달려갔던 것 같습니다. 어젯밤 일입니다. 철도 안전 간담회를 한 겁니다. 영등포 역으로 갔습니다. 이 자리에서 원희룡 장관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초동조사 결과 탈선 사고열차 도착 전에 사고 지점의 분기 레일이 파손되어 있었다고 들었다. 선로 유지 보수라는 아주 기본적인 업무조차 제대로 수행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내 가족이 탔다면 이렇게 했겠느냐. 특별 점검과 감사를 통해서
코레일을 전면 쇄신할 것이다. 하나부터 열까지 싹 다 바꾸겠다. 이것을 어젯밤 늦게 다시 강조했습니다. 올해 들었으만 KTX, SRT, 무궁화호에서 각각 한 건씩 철도 이탈 사고가 3건 일어났고 올해만. 그리고 코레일에서는 직원 4명이 작업 중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코레일의 나희승이라는 사장인데 이미 올해 3월에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입건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도 사망사고가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철도를 운영하는 코레일 그리고 철도 시설을 담당하는 철도공사 이 두 기관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뜻입니다. 제가 이 두 기관의 기관장을 제가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코레일에는 나희승이라는 자 그리고 철도공단에는 김한영이라는 자 확인해 주세요. 둘 다 문재인이가 임기 말에 꼬리표 갖다 붙여서 낙하산으로 내려보낸 자들이고 이 중에 하나는 모르긴 해도 청주고등학교 출신으로 노영민이 꼬리표를 달고 있다. 문재인 뒤에 노영민 이런 꼬리표가 달려 있는 것 같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문재인 뒤에 임종석 한양대 출신으로 문재인 뒤에 임종석 꼬리표가 달려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원희룡 장관에게 제가 공개적으로 촉구했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바꾸자. 하나부터 열까지 바꾸겠다. 좋다. 바꾸자. 안 바꾸면 우리 국민이 위험하다. 바꾸는데 그 하나가 뭐냐. 낙하산 꼬리표 달고 내려온 이 알박기 코레일 사장 철도공단 이사장부터 바꾸자. 그거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이다. 김한영 나희승 네. 이 두 낙하산 알박기 낙하산부터 바꾸자. 제가 이 점을 제가 오늘 밤 다시 한번 오늘 아침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그런데 어제 원희룡 장관이 철도안전간담회를 하다가 이 철도 노조로부터 이 강력한 항의를 받고 몸싸움까지 벌어지면서 한 30분간 이 간담회를 했던 사무실에 갇혀 있었다고 합니다. 밤 10시에 영등포역 승차장으로 원희룡 장관이 귀국하자마자 그쪽으로 가서 들어오니까 이 철도노조가 말이죠. 국토부가 주범이다. 조합원을 살려내라. 고속도로에서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사망사고가 발생했어요. 그럼 국토부 장관 책임져라고 할 겁니까? 그럼 코레일하고 국가철도공단은 뭐 하는 데입니까? 아무리 노조지만 막 나가는 노조지만 어떻게 국토부가 주범이다. 조합원 살려내라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한테 이런 식으로 행패 부리듯이 할 수 있습니까? 장관을 30분 동안이나 사무실에 가두나요? 경찰까지 출동했답니다. 사태가 험악해지니까. 원 장관은 이 사태 후에 짤막하게 한마디 했습니다. 최근 잇따라 승객들의 불평과 현장 직원들의 생명까지 위협당하는 사고가 나서 감독 부처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원희룡 장관 얘기대로 하나부터 열까지 싹 바꿉시다. 그 첫 출발은 바로 코레일과 국가철도공단의 알박기 낙하산으로 내려온 이자들에 대한 인사처리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이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여의도연구원 여당 싱크탱크 만나. 얼마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김용태 라는 자가 여의도연구원장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정진석이가 비대위원장 맡고 나서 한 인사 중에 하나입니다. 김용태. 용천, 양천, 서울시 양천 갑인가 을인가? 을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거기에서 삼선 의원을 하고, 네, 맞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제일 먼저 뛰쳐나가서 바른정당 만들면서 탄핵을 주도했던 자 중에 하나, 바로 김용태입니다. 이 자가 이번에 여의도 연구원장으로 정진석에 의해 임명이 됐어요. 제가 뭐 그런 사실은 알았지만 뭐 워낙 활동이 없어가지고 무시하고 있었는데, 제가 우연히 김용태가 인터뷰한 것을 봤습니다. 여의도 연구원은 국민의힘의 싱크탱크입니다. 선관위로부터 정당 지원금 3분의 1을 아예 당을 통하지 않고 직접 받아서 그걸 가지고 당의 이념, 정책, 노선, 또 전략,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매우 중요한 이 싱크탱크의 장이 여의도 연구원장입니다. 이런 자리에 김용태라는 자가 가서 조금 느낌이 좋지 않았는데, 마침 인터뷰한 기사가 나와서 한번 쭉 들여다보다가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뭐 시간이 지금 많지 않기 때문에 짧게라도 일단 문제 제기는 해놔야 되겠다 싶어서 이 기사를 좀 압축적으로 전해드립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가 대통령과 당 지지율에 매우 나쁜 영향을 미칠 거라는 건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야말로 상투적인 좌파들의 프레임에 여의도 연구원장이라는 자가 그대로 지금 놀아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한마디입니다.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태원 참사 직후에 윤석열 대통령의 강력한 현장 리더십으로 오히려 지지율이 상승할 수 있다. 절대 심각하게 떨어지지 않을 거다. 제가 이 정론 1심에서 그런 주장을 제 기억으로 2번 이상 했습니다. 제가 무슨 조사를 할 수 있습니까? 뭘 할 수 있습니까? 정치평론을 해온 오랜 정치적 감으로 또 윤석열 대통령이 참사 이후에 대응하는 모습을 보고 이런 정도라고 한다면 참사로 인해서 지지율 떨어지는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투적인 수준의 분석이 아니라 오히려 지지율이 상승할 수도 있다. 또는 심각하게 떨어지지는 않을 거다. 그런데 수많은 연구원을 거느리고 수십억의 예산을 쓰는 집권당의 싱크탱크의 책임자, 여의도 원장 자리에 있는 김용태라는 자의 첫마디가 이겁니다. 대통령과 당 지지율에 매우 나쁜 영향을 미칠 거라는 건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좌파한테 놀아놨거나 아니면 그야말로 머리가 나빠서 상투성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거나 이런 자한테 여의도 연구원장 맡기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나마 그 하락의 폭과 속도를 줄일 수 있는 건 우리가 정말 한 점 의혹 없이 진상을 밝히는 것이죠.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 숨길 것처럼, 숨기려고 하는 것처럼 전제하고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112 신고, 119 신고 전부 개방하고 먼저 투명하게 공개한 게 누굽니까? 숨기고 있는 것은 좌파들이에요. 숨기고 있는 것은 용산소장이고 서울경찰청의 112 상황 담당관이고 그 모든 경찰의 이 은폐, 누락, 정보 조작, 이것을 먼저 선제적으로 국민한테 알리고 있는 게 누구냐? 윤석열 대통령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얘기하는 거 보세요. 정말 한 점 의혹 없이 진상을 밝히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있잖아. 그러면서 이 여의도 참사와 관련해서 야당 이 좌파들보다 더한 주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주장하고 있냐면 여당이 정부의 책임 소재 규명을 뒤따라가는 식으로 지켜봐서는 안 된다. 당이 주도해야 된다 그래요. 진상규명을 당이 무슨 수로 주도해? 국회가 무슨 수로 진상규명을 주도해? 강제 수사권이 있나? 수사권이 있냐고. 기록을 조작하고 종적이 묘연한
이 현장 책임자들을 무슨 수로 당이 주도해서 조사를 할 수 있냐고. 좌파들이 주장하는 국정조사도 강제수사권이 없어서 정치공세에 불과한 것인데 그 국정조사도 아니고 당이 무슨 수로 주도하냐고. 책임소재 규명을. 그러니까 결국 이자는 유승민이 류, 대충 상황 보고서 이상민이 파면하라. 안철수 류, 이상민이 파면하라. 이거를 이자는 책임소재 규명이다. 당이 먼저 앞서가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정부의 통상적인 사태 수습, 진상규명, 책임자 문책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두진 않을 것이다 이랬어요. 우리는 정치 집단인 정당이다. 자,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어떤 순서로 이 사태 참사 이후에 수습을 하고 있습니까? 먼저 사태를 수습해야죠. 이제 사태 수습이 모든 이 희생자들이 다 발인을 마쳤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수습이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진상규명 아닙니까? 도대체 이 국민적 참사의 원인이 뭔지, 책임은 어디에 있는지, 이거 진상규명을 하고 그 책임에 따라서 책임자 문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자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경찰의 감찰 결과에 맞춰 신속하고 강력하게 책임 추궁을 해나갈 것이다 했어요. 아니, 감찰과 수사는 차원이 다른 거 아니에요. 수사가 더 강제력이 있고 정확하지 감찰은 내부 감찰이 불과한데 무슨 감찰이 끝나면 책임 추궁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고. 뭘 알고나 얘기를 해야지. 이게 야당도 아니고 말이지. 야당보다 더, 좌파보다 더한 자 아니냐고. 이자가 또 깨알같이 민주당과 민주연구원 좌파들을 또 칭찬을 합니다. 정당은 이념 집단인데 가치와 비전을 정립해야 되는데 민주당과 민주연구원은 우리 당보다 훨씬 탄탄하다. 아니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의 부원장으로라도 가지. 그러면 이게 집권당의 싱크탱크 허물어진 여의도 연구원을 다시 세우겠다고 임명된 원장이 하는 말이 맞냐 말이에요. 설사 이런 생각이 들더라도 이걸 대놓고 인터뷰에서 할 말이냐 이 말이에요. 여의도 연구원장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2024년 총선 공천의 밑자료가 되는 지역구 분석, 후보자 분석과 조사를 이 여의도 연구원이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24년 총선을 염두에 둔 정치인들은 전부 다 여의도 연구원에 김용태가 원장이 됐어. 신경을 바짝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자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승민이 똘마니 노릇하면서 바른정당 제일 먼저 뛰어가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는데 앞장섰던 자란 말이에요. 이준석이랑 같이 놀던 자고 김정인이 똘마니 노릇을 했던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2024년 총선 중도층 젊은 층이 관건이다. 지금 우리 지지율이 엄청 떨어졌는데 대부분 중도층 젊은 층이 이탈해서 그렇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자가 앞으로 제시할 전략은 중도층 젊은 층을 어떻게 다시 규합할 거냐라고 하는 전략밖에 더 있겠어요? 근데 지금 과연 그렇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져서 대선 때 얻었던 48% 중에 어느 층이 떨어져 나갔냐? 중도층 젊은 층도 일부 떨어져 나갔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적어도 자유파의 그 강력한 요구였던 이재명이 문재인이 하나를 제대로 처리 못하는 것 때문에 실망해서 일시적으로 등을 돌린 자유파의 주류 유권자들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말이에요. 자유파 주류 빼놓고 중도층 젊은 층들만 다시 규합해서 총선 승리할 수 있다는 얘기냐.
이런 따위의 어린애 수작 같은 상투적인 주장이나 해가면서 여의도 연구원장을 하고 이자가 2024년 총선 기획을 하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자가 생각하고 있는 이벤트가 뭐냐? 이준석 바람, 김종인 짜르 효과, 이따위 것들이에요. 이준석 바람, 김종인 짜르. 그럼 유승민 당대표 되겠네. 김영태가 이런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정치판에 아는 사람은 다 알아요. 중요한 거는 이 김영태를 여의도 연구원장이라는 그 막중한 전략적 포지션에 갖다 앉힌 자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정진석이 아니냐고. 정진석이. 이거는 당대표의 독점적인 인사권에 해당되는 영역입니다. 제가 왜 정진석에 대해서 강력한 비판을 멈추지 않고 있냐면 이런 식으로 당을 전락시킬 위험성이 높았기 때문이에요. 김용태 여의도 연구원장 즉각 갈아치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정진석이가 임명을 했기 때문에 정진석이가 비대위원장으로 있는 동안에는 가겠죠. 조만간 어쨌든 전당대회를 해서 새 지도부가 구성됩니다. 그 새 지도부는 절대 이런 자를 여의도 연구원장이라는 전략 포지션에 놔둬서는 안 된다. 그러면 그대로 당 망하고 총선 진다. 집권당의 싱크탱크의 책임자가 대통령을 공격하고 정부를 공격하고 야당의 공격, 좌파들의 공격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는 사실상의 지금 이적행위, 해당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점을 강력하게 제가 규탄합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우리 아미고 회원들과의 약속 때문에 갔는데 우연이죠. 춘천의 모임이 중도에서 준비가 돼 있더라고요. 중도. 춘천 중도. 그게 레고랜드가 있는 섬입니다. 제가 대학교 때도 몇 번씩 놀러 다니곤 했던 곳이라서 옛날에 중도인 줄 알고 갔는데 완전히 달라졌더군요. 중도. 중도에 있는 레고랜드. 그래서 간 김에 레고랜드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이른바 레고랜드 사태에 가장 책임이 큰 사람으로 지목되어 온 김진태 지사하고도 짧게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억울한 사정을 제가 직접 듣게 됐고 그 점을 제가 지금부터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서 김진태 한 사람을 희생양으로 삼아서 이 위기의 모든 책임을 덮어 씌우려고 하는 이 사악한 의도를 갖고 있는 이 좌파들과 또 금융권 기득권자들의 그 음모를 우리가 바로 직시해야 된다. 이 점을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 커머스 갤러리라고 하는 인터넷 신문에 독자 투고를 입수하게 됐습니다. 이 내용이 이렇습니다. 익명의 그 독자 투고인데요. 금융위기가 모두 최근의 금융위기, 채권시장 불안이 모두 김진태 지사의 책임인 것처럼 알려져서 이를 바로잡기 위한 독자 투고를 보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 김진태 지사가 보증 채무를 안 갚겠다 또는 디폴트 선언을 한 바가 없다. 마치 김진태가 보증 채무 안 받겠다고 선언하는 바람에 채권시장이 동요한 것처럼 이 언론에 의해서 왜곡 보도되어 왔는데 전혀 그런 바가 없다. 우선 팩트가 다르다. 김진태는 9월 28일 중도공사에 대한 회생 신청 계획을 발표했는데 회생 신청 발표 전 강원도가 채권 주관사 BNK 투자증권과 이러한 회생 신청 계획을 사전에 협의했고 회생 신청을 하고 회생을 시키기 위해서 4개월 만기 연장으로 협의를 해서
4개월치 이자 38억 원을 미리 BNK 투자증권에 납부한 바가 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날 채권 주관하는 BNK 투자증권이 강원도와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기한이익 상실로 판정해서 강원도에다가 당장 오늘 오후 3시까지 채무를 변제하라 하고 통지하는 공문을 보냈는데, 강원도가 개인 사업도 아니고 예산도 편성되지 않은 가운데 당장 채무를 갚을 수 없었기 때문에 중도공사가 어쩔 수 없이 부도 처리가 된 것이다. 이것이 사건의 전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사건의 전말이라면 김진태와 강원도가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사전 협의를 해서 4개월 만기 연장까지 약속을 한 BNK가 일방적으로 만기 4개월 연장 이자 38억까지 챙겨놓고 BNK가 그 다음날 일방적으로 선언을 해가지고 부도 처리를 하게 만든 BNK 투자증권이 진짜 책임자가 아니냐, 이런 취지의 독자 투고입니다. BNK가 일방적으로 중도공사를 부도 처리한 BNK 일방 디폴트 사건이라고 이 사건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강원도가 디폴트 선언했다는 것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 그리고 둘째, 김진태 지사는 법적으로도 채무 불이행 선언을 할 수 없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왜? 법적으로. 회생 신청을 한다고 해도 채무보증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현행법이. 바보가 아닌 바에야 회생 신청을 해도 채무보증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어떻게 채무 불이행 선언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에 따르면 회생 계획은 다음 각 호의 권리 또는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회생 계획이. 담보. 회생 채권자 또는 회생 담보권자가 회생 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회생 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관하여 가지는 권리. 이거 해소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생 신청을 하더라도 채무를 계속 이행해야만 된다는 것이 법적 의무라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채무 불이행을 김진태 지사가 선언할 수 있었겠느냐, 이거예요. 법적으로 회생은 보증 채무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디폴트 선언을 하고 싶어도 디폴트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BNK가 일방적으로 디폴트 처리를 한 것은 이 회생법에 대한 BNK의 무지에서 비롯됐거나 의도적인 무시에서 비롯된 것이다. 셋째,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김진태가 쓸데없이 채무불이행 선언을 하는 바람에 채권시장이 요동치고 독려하는 바람에 100조 가까운 돈이 더 추가로 들어가게 됐다.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채권시장의 위기가 김진태로 인해서 촉발된 레고랜드 사태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전혀 사실과 다른 과장이다 이겁니다. 미국의 잇따른 자이언트 스텝, 한은의 빅 스텝 등 전 세계적인 고금리 상황이 채권시장 경색의 근본 원인이다. 문재인 좌파 정권 당시에 마구찌건의 부실 채권에 대한 시장의 불안 심리가 있었다. 무엇보다도 탈원전 등의 부실 경영에 따른 적자를 메우기 위한 한전의 무모한 채권 발행이 채권시장을 급격하게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최문순위가 시작해서 엉뚱하게 2050억의 강원도 혈세를 지급보증했다는 그 잘못도 잘못이지만, 그것을 어떻게든 법적으로 이행할 수밖에 없는 김진태 지사 입장에서는 넉 달간 만기 연장을 하면서까지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했는데, 이것을 BNK가 먼저 터뜨렸고 그로 인해 시작된 레고랜드 사태가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안 줬을 수는 없지만 그것 때문에 채권 위기가 왔다는 식으로 해서 모든 것을 김진태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 이거야말로 김진태 하나를 희생양으로 만들어서 증권사들이 다 빠져나가고 채권시장이 이 차제에 채권시장의 동료에 틈타서 정부의 수십조에 가까운 이 지원을 손쉽게 독식하겠다는 일종의 음모가 여기에 깔려있는 것이다. 이게 커머스 갤러리에 기고한 익명의 기고자의 주장입니다. 한국경제의 백광엽 논설위원의 칼럼도 같은 맥락에서 이런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래북 신세도 이보다는 나을 것이다. 레고랜드 무리수 두는 바람에 채권시장 붕괴시켰다는 비난에 휩싸인 김진태. 그야말로 동래북이다.
50조 원 플러스 알파의 막대한 혈세 낭비를 불러왔다고 하는 낙인까지 찍혔다. 그러나 번지수가 완전히 틀렸다. 김진태 지사는 대출이자만 연 100억인 부실 투자사와의 절연을 결행했을 뿐이다. 회생 신청을 보증채무 변제 거부로 해석하는 것도 오보다. 이건 조금 전에 이 기고자의 자세한 설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을 겁니다. 처음부터 변제를 약속했고 일정까지 제시됐다. 파산 시에도 보증채무 전액을 강원도가 떠안는다는 계약서까지 있다. 부동산 PF 시장을 김진태가 마비시켰다는 비판도 악의적이다. 예정된 파국이다. PF 대출 중단은 작년 말부터 지방과 외곽지 사업을 중심으로 이미 시작됐다. 올 하반기 들어서는 증권과 저축은행의 대출 차환 거부가 잇따랐다. 마지막 보루였던 농협 대환 대출마저 끊긴 게 8월 말부터다. 금융사들이 PF 사태를 키운 핵심 방화범이다. 마구잡이 투자로 거대한 부동산 거품을 만들어내고 수익을 극대화했다. 사태가 터지자 재빨리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정부 자금 지원을 압박 중이다. 지독한 모럴 해저드를 조장한 문재인 좌파 정권의 퍼주기, 이것이 불과 2년여 만에 더 큰 위기를 지금 우리 앞에 불러냈다. 삐끗하면 공멸인 줄 알지만 결정적 국면에서는 정부가 구제해 줄 것이라는 믿음이 신앙처럼 따릿한 결과다. 이번 위기도 금융권의 예상대로 가고 있다. 김진태발 위기라는 정치적 공격이 거세지자 정부는 3조 원의 실탄을 PF 시장에 허겁지겁 풀었다. 이 레고랜드 사태가 굉장히 복합적이고 그 출발이 최문순의 무리한 사업에서 시작됐고 또 그로 인한 이 중도공사의 이 부실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데까지 이르러 1년에 100억 이상의 이 이자만 또 1년에 100억 이상 감당해야 되는 상황에서 연 예산 8조 규모의 강원도가 이것을 어떻게든 수술을 하고 회생을 시켜서 강원도민의 혈세를 조금이라도 줄여보겠다, 아껴보겠다고 했던 것이 김진태 지사의 구상이었는데 이것을 BNK 증권사가 일방적으로 파기하면서 부도로 몰아갔고 이러면서 이미 골물대로 골마 터졌던 이 채권시장, PF 시장 등이 마침 잘 됐다. 레고랜드 사태로 채권시장이 불안해졌다. 정부가 책임져라 하면서 김진태를 희생양으로 낙인 찍고 그걸 공격하면서 자기들의 잘못을 감추고 또 한 번 국민 세금으로 지원받아서 이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고 있는 거다. 그 이면에 문재인 좌파 정권의 포주기식 예산 낭비, 탈원전으로 인해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 한전의 무모한 채권 발행 시도 실패, 이런 것들이 수없이 깔려 있는데 김진태 한 사람만 희생양으로 만들어서 이 모든 것들을 지금 덮고 가려고 하는 것이 금융권과 증권사들과 PF 회사들 그리고 좌파들의 음흉한 음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께 레고랜드 사태를 똑바로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핵심입니다. 저는 이거 전면적인 강제 수사에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후 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정진상 영장에 이재명 엄청 나온다. 그 정진상이 영장이니까 정진상을 잡기 위한 영장인데 거기에 이재명이 이름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김용희 영장에도 이재명이가 잔뜩 나오고 유동규 영장에도 이재명이가 잔뜩 나오고. 자, 검찰은 이재명이가 성남시장에 2010년에 처음 됐고 2014년에 재선됐거든요. 2014년 지방선거 직전에 이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4억 원의 불법 자금이 이재명 선거 캠프로 흘러들어간 정황을 잡고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민간 사업자들이
이재명이 재선시키려고 여러 단계를 거쳐서 정진상이한테 4억의 정치자금을 전달한 것 아니냐. 뭐 이런 의심을 가지고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이 대장동 이 민간업자들 뭐 직업적 사기꾼들인데 이 자들이 아무 대가 없이 이재명이한테 돈 줬겠습니까? 뭔가 요구하는 게 있었을 거예요. 대장동 특혜라든지 또는 뭐 안양 탄약고 이전 관련 특혜라든지 위례 신도시 특혜라든지 뭔가 대가가 있으니까 뇌물을 주고 정치자금을 공여했겠죠. 그럼 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요구 이건 어떻게 전달이 됐을까? 유동규를 시켜서 정진상회를 거쳐서 이재명이한테 전달됐다고 검찰은 파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동규 거쳐서 정진상 거쳐서 이재명 순으로 이 자들의 각종 그 특혜 요구가 전달됐다. 그리고 그것이 성남시 시정과 성남시 의회 결정을 통해서 반영됐다. 그래서 이거는 뇌물을 준 자와 그 뇌물을 대가로 특혜를 준 자 간에 공동정범적 정황이 있다. 검찰은 이런 이 수사 구도 속에서 지금 김용현을 수사하고 정진상회를 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수사의 칼날이 어디로 가겠느냐? 결국 이재명한테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까 정진상이 압수수색 영장에도 이재명이가 계속해서 등장할 수밖에 없고 김용희 기소장에도 이재명이가 계속 등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 특히 이 정진상의 압수수색 영장, 압수영장에는 이재명이하고 정진상이를 정치적 공동체, 정치 공동체로 규정한 표현들이 계속 나옵니다. 검찰은 영장에서 왜 이재명이와 정진상이가 정치 공동체인가라고 하는 것을 두 사람의 그 20년에 걸친 인연을 쭉 정리를 해서까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 영장에 따르면 정진상이는 20년 이상 이재명을 보좌하면서 각종 정책 개발, 이행, 추진 등의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두 사람의 인연은 1995년 성남 시민모임 활동 과정에서 시작됐고 학생운동권 출신으로 도피 생활을 하고 있던 정진상이는 대학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때 이재명 변호사의 사무실 사무장이 됐다. 그 10년 후 2005년께는 언론사 시민기자로 활동하면서 이재명이의 변호사 활동을 홍보하고 정치 입문을 도왔다. 그리고 이재명이가 성남시장에 당선된 2010년부터는 선거 캠프에서 공보 업무 담당하고 성남시장직 인수위원회에 참여하고 그해 7월부터 성남시장 정책비서관을 맡았고 2014년에 성남시장 재선, 2018년에 경기도지사 선거 그리고 올해 2022년 대통령 선거와 민주당 당대표 선거까지 정진상은 이 재명이의 출마 선언 수개월 전에 미리 공무원직에서 물러나서 캠프를 꾸리고 선거 끝난 다음에는 다시 이재명의 지근거리로 새로운 직위로 임명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검찰이 이렇게 압수수색 영장에 썼어요. 그런가 하면 대선에 이 김용희가 만들었던 대선자금 사용처를 검찰이 7군데를 실명으로 적시한 기소장도 확인이 됐습니다. 이 김용희가 이재명이가 대선 나갈 때 돈 20억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남욱이한테 돈을 받았는데 4차례에 걸쳐서 모두 8억 4,700만 원 받았고 그중에 2억은 다시 유동규가 1억 쓰고 나머지 1억은 돌려주고 뭐 이런 등등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돈을 어디다 썼느냐? 이재명 지지 외곽 조직이 그 당시에 집중적으로 결성이 됐는데 이 과정에 이 돈이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보고 지금 검찰이 이 문제를 추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2020년 7월 이재명이가 선거법 위반 대법원 선고에서 무죄 취지 파기환송을 받은 직후부터 이제 나는 자유다. 마침내 사법의 족쇄가 풀렸다 그러면서 대선 행보를 시작하는데 바로 그때 이재명의 대선 경선을 위한 조직을 구축하고 지지 세력을 확보하고 대선 경선을 준비하기 위해서 고액의 정치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돈을 달라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호남정신 계승자가 지사님이라는 설득과 이미지 메이킹을 하기로 방향을 정하고 이걸 위해서 지지조직 구축에 나섰다는 겁니다.
2020년 11월부터 2021년 4월까지 5개월 동안에 전국 17개 권역에 기본소득 운동본부가 출범했습니다. 기억이 납니다. 무슨 단체 이름이 이따위게 있나 싶어서 제가 기억이 남는 것 같아요. 기본소득 운동본부가 뭐예요 도대체. 근데 이걸 광역이 17개니까 17개 광역에 전부 다 이 운동본부를 출범시켰습니다. 이게 한두 푼으로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또 그런가 하면 거의 같은 시기인 2020년 1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전국 14곳에 대동세상연구회 광역본부를 출범시켰다는 겁니다. 대동세상. 이거 이재명이가 입만 열면 떠들고 다니는 그 황당한 유토피아 같은 얘기죠. 그런가 하면 이와 별도로 기본소득운동본부 17개, 대동세상연구회 14개와는 별도로 이것만 하더라도 벌써 31개거든요. 조직이. 이거와 별도로 광주 전남에는 광주 전남 희망사다리 포럼을 2021년 1월에 만들고 희망 22 포럼을 2021년 2월에 만들고 공정사다리 포럼을 2021년 3월에 만듭니다. 한 달에 하나씩 조직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해찬 쪽의 똘마니들이 대거 참여한 민주평화광장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이걸 2021년 5월에 만듭니다. 이때부터 이해찬이가 이재명이를 돕는구나 라고 다들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리고 14개 직능본부 36개 위원회로 구성된 공명포럼을 2021년 6월에 발족합니다. 숨가쁘게 조직들을 만들어 가죠. 조직에 돈 들어가는 건 상식 아닙니까? 엄청난 정치 자금이 이때 필요했을 겁니다. 이 조직 출범식 하나 하는데도 장소 빌리고 팜플렛 만들고 뭐 연사 초청해서 출연료 주고 이런 거 하는데도 수천만 원씩 들어가는 게 보통입니다. 이걸 집중적으로 2020년 11월부터 해냅니다. 2020년 11월부터 2021년 6월 7월까지 불과 7, 8달 만에 전국에 수십 개 조직을 만듭니다. 이재명 지지 조직. 그런데 여기에 돈이 얼마나 들어갔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 자들이 돈에 쪼달려서 김용이고 김만배고 야 우리 같이 나눠 먹기로 했잖아. 저수지에 좀 담가놨다가 대선 때 쓰기로 했잖아. 했던 돈 빨리 내놔. 검찰은 이런 정황에서 불법 정치 자금과 뇌물들이 오고 갔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지금 수사를 스피드를 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남영희가 아니라 노웅래가 잘렸다. 지금 이재명이가 뭐 벼랑 끝에 서는 바람에 뭐든지 하여튼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강공 모드로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똘마니들이 막 극성스럽게 날뛰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남영희 민주연구원 부원장 그 대통령실 이전 때문에 이태원 참사가 생겼다는 황당한 이 거짓말을 하다가 지금 어려움에 처하게 됐죠. 이 남영희 지금 여의도연구원 원장이 민주연구원 원장이 따로 있습니다. 그게 노웅래라는 국회의원입니다. 이 노웅래가 마포 지역의 노승환 국회부의장의 아들인데 지금 4선인가 5선인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이제 여의도 민주연구원 원장인데 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이재명 또는 반이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원장이 보기에 이게 그 부원장으로 자리 차고 앉아서 놀고 있는 이 남영인이 하는 따위들이 정말 가소롭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남영인을 자르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노웅래가 잘려버렸습니다. 노웅래가. 이 노웅래는 이 개딸들로부터 수박이라고 불리면서 사퇴 압박을 받아왔습니다. 이 개딸들이 수박이라고 할 때는 속은 빨갛고 이 국민의힘 빨간색을 얘기하는 겁니다. 겉에만 퍼렇고 지그들과 비슷하다. 그래서 아주 모욕적인 용어로 이 수박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노웅래를 향해서 개딸들이 수박 하면서 핍박을 해왔다는 겁니다.
노웅래는 어제 이재명 지도부가 들어서서 새로운 민주당을 선언했으니 내가 길을 터주는 게 맞다 해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들도 사실 노웅래가 이재명과 궁합이 맞는 편이라고는 할 수 없다. 무언의 압박을 받아왔는데 버틸 만큼 잘 버텼던 것 같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이 노웅래가 개딸들의 표적이 된 것은 6.1 지방선거에서 대참패하고 난 다음에 민주연구원 원장 자격으로 민주연구원에서 6.1 지방선거 평가보고서를 냈는데 거기에 이 대목이 있거든요. 지방선거 패배의 주된 원인 중에 하나가 이재명이가 개항을 해 출마한 것이다. 이 대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딸들이 막 벌떼같이 일어나서 지방선거 패배 책임을 이재명한테 덮어씌우는 노웅래 수박은 물러나라.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남영이 건이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노웅래 나름 합리적인 사람이니까 야 저런 자 어떻게 부원장에 두냐 하고 자르겠다고 한 겁니다. 지도부에다가 자르겠다. 해촉하겠다고 건의를 했는데 오히려 노웅래가 잘려버린 겁니다. 형식은 자진 사퇴지만 실제로 잘린 거죠. 노웅래는 이 남영희와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안일하게 대응하니까 민주당이 지는 것 아니냐. 저런 막말을 하는데 저런 근거 없는 이 흑색선전이나 하고 다니는데 저런 자를 우리가 자체적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민심이 점점 우리를 버린다. 잘라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다가 자기가 잘린 겁니다. 뭐 좌파들이 저렇게 자중진환에 빠지고 그래도 그나마 상대적으로 좀 합리적이고 들을 만한 얘기를 가끔씩은 하는 이 노웅래 같은 자가 하나하나 잘려나가는 건 이재명이가 생각보다 빠르게 지무듬을 열심히 파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확증 편향은 또 다른 확증 편향을 부르는 거죠. 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사법 불의를 계속 놔둘 건가? 조선일보 사설인데요. 전 이 사설이 굉장히 중요한 사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설입니다. 제가 조선일보에 대해서는 때로는 시시비비를 가리는 논평도 하고 때로는 상당히 강력한 비판도 합니다만 그러나 이 사설만큼은 정말 중요한 사설이고 훌륭한 사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의미에서 그런데요. 하나는 별로 관심 갖지 않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사안을 이번에 제대로 사설로 다뤘다는 점에서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그 정확한 맥락을 짚고 있어서 훌륭한 사설이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이 사설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문정권 비리 2년 10개월 만에야 첫 구형. 이게 법치국가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잠깐 같이 보시겠습니다. 유재수라고 있죠. 이 유재수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문재인 정부 하에서 기소됐던 비서관들이 있습니다. 백원우, 박형철. 이 자들이 2년 10개월 만에 재판에 넘겨진 지 기소된 지 죄가 있어서 검찰이 기소했는데 기소된 지 2년 10개월 만에 마침내 검찰이 구형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형사사후 체계가 6, 4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아시죠? 1심 6개월, 2심 4개월, 뭐 그다음에 대법원에서 얼마 이렇게 뭐 강제 규정은 아니지만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유재수 감찰무마와 관련돼서 기소가 된 자들이 2년 10개월 동안이나 재판이 진행이 안 되다가 최근 들어서야 검찰이 비로소 구형을 했다는 겁니다. 구형. 늦어도 한참 늦었죠. 그런데 반면에 민정수석실의 그 특별감찰반으로 활동하던 김태우 기억하시죠? 수사관. 지금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강서구청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좌파들이 고발을 해가지고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 이 사람은 지난 8월 달에 2심이 끝났어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 의혹을 폭로한 공익제보자는 고발당해가지고 2심까지 유죄 판결이 이미 났는데, 그런데 이 김태우 공익제보자가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들은 아직 1심 판결도 아니고 1심 구형을 이제 간신히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조국이 말이죠. 조국이도 기소됐습니다. 3년가량 됐는데 아직도 1심이 진행 중이에요. 또 문재인이가 울산시장 선거개입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15명인가가 무더기로 기소된 사건이죠. 기소는 됐는데 2년 10개월 동안 아직 1심 판결이 나오질 않았어요. 1심 판결이 안 나왔으니까 감옥 간 자들은 하나도 없는 거죠. 현재까지는. 더구나 황당한 것은 이때 울산 선거 공작 사건으로 울산시장을 도둑질했던 송철호로 하는 자는 4년 내내 울산시장 하면서 월급 다 받고 시장으로서 광역시장으로서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리고, 그리고 지난번 선거에 재출마까지 했다가 떨어졌어요. 예, 조선일보는 바로 이런 것이 사법기관이 저지르는 사법불이다고 규정합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후원금 등 1억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가 된 윤미향이라고 있죠. 2년 2개월 됐는데 기소된 지 아직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유독 지난 문재인 좌파 정권의 핵심들이 관련된 사건이 이렇게 재판이 지연됐어요. 사법부는 언뜻 봐서는 행정부, 군대, 경찰, 검찰 막 이런 이 강제기관을 갖고 있는 행정부에 비해서 약해 보이죠. 입법부에 비해서도 약해 보여요. 뭐 입법부는 막 법을 만들잖아. 그리고 막 국정감사 해가지고서 막 불러서 야단도 치잖아. 그 사법부는 별로 보이지도 않거든요. 평소에는.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이 사법부가 가장 중요한 권력입니다. 왜냐하면 인신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최종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 사법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경찰이 백날 수사해봤자 체포영장 청구하면 사법부가 기각하면 끝나는 거예요. 검찰이 1년 2년 공을 들여서 수사를 해봤자 법원에서 영장 청구 기각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수많은 증거 자료를 가지고 재판장에 가도 판사가 무죄 그래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최종적인 권력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좌파들이 말이에요. 공산당들이 혁명해 갖고서 정권 잡으면 제일 먼저 세우는 게 뭐냐? 혁명검찰소, 혁명재판소입니다. 혁명재판소를 먼저 세워놓고 그리고 정적들을 마구잡이로 숙청하고 처단하고 이걸 해치우는 겁니다. 사법부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다시 한번 각성해야 되는 거예요. 눈에 잘 안 보인다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김명수가 대법관으로 있으면서 문재인 좌파 정권 5년 동안 이 김명수 사법부가 한 짓을 보세요. 자유파 사람들이 수사받거나 재판받거나 할 때 그 가혹하게 전부 다 구속 집행하고 중형 선고하고 이랬던 자들이 자기네 편이 문제가 돼서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우선 영장부터 기각을 자꾸 시켜. 압수수색 영장 기각. 휴대폰 압수수색 기각. 압수수색 기각을 계속한 다음에 그 다음엔 또 뭘 하냐? 체포영장을 기각해줘. 아니 사람을 인신을 확보해야 제대로 수사할 건데 체포영장 기각을 해. 그 다음에 또 뭐 하냐? 구속영장을 기각을 해. 영장 단계에서 이 세 단계에 걸쳐서 수사를 방해하는 거예요. 어렵게 해서 이제 수사해서 기소했다고 칩시다. 기소하면 재판을 해야 되는데 재판을 지연시키는 거예요. 조선일보 사설은 그 사례들을 지금 설명한 겁니다.
죄를 졌는데 2년 3년 동안 재판을 안 해. 그럼 이 사람 죄가 안 진 걸로 되잖아요. 무죄 추정이 되잖아. 지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다니는 거예요. 송철현한 자는 기소됐지만 4년 동안 울산시장 잘 해먹고 선거에 떨어져서 지금 없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수사 재판 지연을 하다가 안 돼서 할 수 없이 재판을 해. 그런데 무죄 때려버리면 뭐 하냐고. 도저히 무죄를 때릴 수 없을 때 그때는 최고로 가벼운 형을 양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1심 2심까지 가. 권순일이라는 자가 그렇게 해서 세상 모든 사람이 심지어 이재명이까지도 이거는 내가 유죄 나올 수밖에 없네 라고 생각했던 사건이었을 텐데 그건 무죄 때려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재명이 살려주잖아. 대통령 후보에 출마하게 만들어주잖아. 이게 김명수 적폐입니다. 이게 김명수의 사법 적폐예요. 이거를 철저하게 심판해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 자유파가 정권 잡고 가장 먼저 했어야 될 일이 바로 이 사법 적폐 청산이었어요. 이 점을 조선일보가 사설로 환기시켜 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매우 중요한 사설이고 매우 함께하니 정말 좋구나. 나라 사랑함이고 생각하고 생각해봐도 잘못된 걸 어떻게 하나. 해봤자 소용없다. 가만히 있으면 달라집니까. 한 번도 못 본 나라 보면은 안 되는 세상. 이번엔 우리가 한다. 뭉쳐서 바꿔야 한다. 자유로운 우리의 나라. 하차하면 저들의 나라. 어림없다 걱정 없다. 아미고가 지킨다. 함께하니 정말 좋구나. 나라 사랑함이고 생각하고 생각해봐도 잘못된 걸 어떻게 하나. 해봤자 소용없다. 가만히 있으면 달라집니까. 한 번도 못 본 나라 보면은 안 되는 세상. 이번엔 우리가 간다. 뭉쳐서 바꿔야 한다. 자유로운 우리의 나라. 하차하면 저들의 나라. 어림없다 걱정 없다.